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일러의 블로다운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싶은데요. 얼마 전에 네이버 카페 간행보일의 보일러의 블로다운 주기에 대해서 좀 문의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 현장을 다니다 보면 보일러의 블로다운 주기라든지 양이 좀 제각각이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보일러의 블로다운을 어떻게 하는 게 좀 적정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보일러의 개통이 보통 이제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생겼죠. 각 증기 설비에서 사용하고, 증기를 사용하고 나서 이제 응축수 탱크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증기를 사용한 만큼의 이제 급수가 연수기를 거쳐서, 경수연화 장치를 거쳐서 응축수 탱크에 이제 같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 응축수 탱크에 있는 그 응축수를 급수 펌프가 펌핑을 해서 보일러에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그 약품 주입 장치가 연결이 돼 있어서 급수 펌프가 이제 돌아갈 때 약품 주입 펌프도 같이 돌도록 연동해서 보통 그렇게 이제 약품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블로다운을 왜 하는가? 블로다운은 일단 물을 불어서 보일러 안에 있는 물을 불어서 밖으로 내려 버린다라는 그런 의미죠. 노통연관 보일러든 관료 보일러든 증기 보일러가 이제 내부에 보일러 수를 저장을 하고 있는데, 이 물이 이제 더러워지면 물을 깨끗한 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물을 밖으로 이제 버리게 되고요. 그만큼 버린 만큼 이제 응축수 탱크에 있는 깨끗한 물이 이제 공급이 되게 되겠죠. 이 블로다운을 하는 이유는 내부에 이제 물이 더럽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럼 더러운 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 일단은 이제 수처리 약품이 들어가니까 수처리 약품에 의해서 뭐 어떤 그 반응 생성물들이 생길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부식 억제제 같은 게 이제 들어가면 부식 성분들이 이 약품과 반응을 해서 뭔가 이제 생성물이 생기겠죠. 그 부식물들이 보일러에 수관이나 동체 이런 데 붙지 않고 그 물 속에서 이제 그 약품의 그 부식억제 성분과 결합을 해서 이제 떠다니게 되거나 또는 이제 가라앉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될 텐데요. 어쨌든 수처리 약품의 그 반응의 결과로 생기는 어떤 물질들이 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에 약품이 그 물과 섞여서, 급수와 섞여서 들어가게 되는데, 증기 보일러니까 물은 증발해서 나가죠. 공급이 되고, 품이 대부분이 이 보일러 안에 좀 남게 돼요. 뭐 일부 약품들이 좀 나간다는 그런 뭐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원리적으로 보면 보일러에서 이제 물이 끓으면, 끓은 물은 이제 증류수죠. 증류수, 깨끗한 물. 그래서 그냥 순수한 증기는 이제 나가게 되고, 상당수의 약품들이 이제 보일러 안에 약품만 계속 남게 되니까 농축이 되게 돼요. 보일러 안에 약품이 많게 되면 그 약품들로 인해서 이제 좋지 않은 어떤 결과들이 좀 나오게 되겠죠. 내부에 그 약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그 물의 성질도 좀 바뀔 거고요. 또 물이 이제 좀 안에서 혼탁하고 약품이 많은 걸로 인해서 뭐 거품이 일어난다든지, 그래서 캐리오버가 생긴다든지, 그 습증기가 공급이 된다든지 하는 2차적인 문제들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불로다운 하는 이유는 내부의 물을 바꿔주기 위해서죠. 내부의 물이 약품을 공급하면서 그 약품이 남거나 또는 그 약품의 어떤 반응의 결과로 어떤 생성물들이 생기는 것들을 밖으로 빼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불로다운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왜 수처리 약품을 주입하는가? 보일러 용수 중에 이제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실리카 이런 그 어떤 성분들이 있거나 또는 용존산소, 물속에 공기가 들어가 있어서 그 안에는 산소가 있으면 나중에 이제 부식을 유발하죠. 그 다음에 이제 pH 값이 적정하지 않거나 이런 각종 어떤 성분이라든지 수치가 적정하지 않을 때는 보일러에 부식이라든지 스케일을 발생시키고, 이런 부식이나 스케일이 좀 심하게 이제 진행이 되면 보일러가 이제 과열이 되거나 열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이제 과열이 되는 거죠. 또는 이제 파열 사고를 유발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운전 중에 캐리오버 같은 현상들이 좀 발생하면서 보일러의 열 효율을 저하시키거나 또는 증기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보일러뿐만 아니라 주변 그 배관 설비의 수명까지도 이제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약품을 넣는데 여기서 이제 칼슘이나 마그네슘은 대부분 경수연화 장치에서 이제 제거가 된 상태로 들어가죠. 그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이제 경수연화 장치 말고는 이제 급수 쪽에 별다른 수처리 설비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 그 수처리 약품으로 처리를 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실리카라든지 실리카랑 반응하는 약품, 그 다음에 용존 산소를 없애기 위한 그 산소 제거제, 탈산소제 같은 게 이제 들어가고요. 또 이런 약품이나 뭔가 들어가면 pH의 그 성질이 좀 바뀔 텐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보일러에 대한 수질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KS에 여기에도 보면 이제 pH 기준이 나와 있죠. pH가 이제 11 정도 그 내외인데 그래서 저런 적정한 pH 값을 맞추기 위해서는 또 pH 조절하는 pH 조절제 같은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반응된 결과물로 생성된 것들이 이렇게 이제 관벽이라든지 뭐 어떤 동체나 이런 데 달라붙지 않고 잘 떠다니게 한다든지 아니면 밑으로 무거워서 가라앉게 하기 위한 뭐 응집제라든지 계면활성제라든지 기타 이제 그런 보조적인 약품들이 같이 섞여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보일러에 대한 수질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 기준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다 이렇게 측정하거나 관리하기는 조금 어렵죠. 육안으로 확인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니까 주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하는 게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로다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블로다운 방법에 대해서 좀 보면은요, 먼저 하부 블로다운이 있어요. 하부 블로다운은 보일러 밑에 가라앉은 이물질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빼내기 위해서 하부에서 이제 물을 배출시키는 그런 작업이죠. 바닥 부분에 이제 가라앉은 슬러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라앉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드레인 밸브를 열어서 순간적으로 열고 닫고 하는 동작으로 이제 배출시키게 되는데요. 하부 브로다운 쪽에 보면 반드시 요 레버식 밸브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여기 그 글로브 밸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이중으로 볼 밸브라든지 아니면 레버 타입의 밸브가 있는데 레버 타입의 밸브가 있는 이유는 순간적으로 물을 확 열어서 밑에 가라앉은 찌꺼기가 이 그 퇴수구 쪽으로 유속에 의해서 이제 쏠려 오도록 해서 바닥에 가라앉은 슬러지라든지 이물질을 버리라는 취지죠. 이 밸브를 돌려서 열면 한참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을 생각한다면 이 하부브로는 그냥 밸브를 열어서 그냥 쭉 냅두는 것보단 열었다가 얼마 있다 다시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이런 동작을 반복하면서 밑에 쪽에 약간 이제 수충격 같은 것도 주면서 그 이물질들이 이 퇴수구 쪽으로 이렇게 몰려오도록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동화 시키는 경우도 이제 좀 있는데 이 자동화 시키는 경우에도 보면 이 자동 밸브들이 하부 브로를 하는 자동 밸브들이 대부분 공합 밸브예요. 전동 밸브 같으면은 그 전동 밸브가 작동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죠. 이렇게 쭉 돌면서 열릴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수증기역 현상이라든지 이런 유속을 좀 갑자기 이렇게 확 빠르게 해준다든지 이런 거를 좀 하기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이제 콤프레셔를 연결을 하거나 또는 뭐 기계실 내에 이제 그 공압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런 공압이랑 연결된 공압 밸브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그 배출을 하게 됩니다. 자동할 때는 주로 이제 타이머를 쓰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고요. 관료 보일러라든지 노통형화 보일러도 기본적으로 하부브로는 대부분 해주고 계실 거예요. 그걸 뭐 빈도가 이제 하루에 한 번씩 해주느냐 또는 뭐 한 번 할 때 전배수를 시키느냐 뭐 한 절반만 버리느냐 뭐 이런 차이는 좀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그 브로 작업을 할 때 보일러의 그 저수위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도 한번 같이 테스트 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상당수의 그 현장에서는 전원을 아예 내려놓은 상태에서 브로를 하는 경우도 좀 있긴 한데요. 알람이 뜨면 이제 좀 시끄럽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 그 브로하는 과정에서 저수위 센서가 그 경보가 제대로 잘 작동하는지도 한번 테스트도 겸사겸사 해보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부 브로다운이 있는데요. 상부 브로다운은 위쪽에 떠다니는 더러운 그 물을 버려서 바꿔주는 그런 작업이죠.
보일러 관수 안에 그 총용용 고용물 TDS 농도라고 하는데요. TDS의 농도가 높아지면 물속에 이제 떠다니는 게 많은 거예요. 물속에 녹아서 떠다니는 이런 어떤 이물질 같은 것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물의 수질이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자동화할 경우 대부분 이제 전기전도도 센서를 전동 밸브와 연동을 해서 그렇게 하게 돼요. 여기 이제 그 센서가 전기전도도 센서가 본체에 박혀 있어서 본체 내부에 그 보일러수의 전기 전도도를 측정을 하고요. 수질이 안 좋으면 떠다니는 게 많고 이물질이 많으면 전기가 잘 통하죠. 물이 깨끗하면 전기가 완전한 증류소나 순수는 전기가 잘 안 통하죠. 그래서 그런 그 전기 전도의 값에 따라서 수질이 안 좋을 때 설정값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전동 밸브를 열어서 그 물을 빼주게 돼요. 보일러에 이제 이렇게 그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달기도 하는데 하나는 상부부로 다운을 하는 그 컨트롤러고 또 하나가 이제 하부부로 다운을 하는 그 조절기예요. 이 상부부로 다운이 이제 자동화됐을 때는 그 전기전도도 센서의 일단 위치도 좀 중요하겠죠. 이렇게 이제 센서를 설치를 했는데 센서의 길이가 충분히 길어서 이 안에 관수에 그 보일러수의 그 전기전도도를 잘 측정을 하고 있는지, 뭐 센서가 이제 짧아서 그 보일러 동체 안에까지 그 감지부가 안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잘 감지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추가적으로 나중에 그 전기전도 센서를 다룬 건데, 이쪽에 그 상부부로 다운돼서 나가는 드레인 관 도중에 달아놨죠. 이쪽에 밸브가 열리지 않으면 보일러 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기전도도 측정 자체가 안 되죠. 이런 건 이제 시공을 잘못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센서의 작동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브로다운한 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뭐 그냥 버리시는 경우도 이제 상당수 있긴 한데, 또 나름대로 그 보일러 안에 동체 안에 있는 물이 상당한 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을 사용해서 뭔가 다른 부분으로 좀 그 열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설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부 브로다운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가 작동 중에도 보일러수의 수질이 좋지 않으면, 전기 전도도가 좋지 않으면 자동 밸브가 열려서 보일러 동체에 있는 물을 가동 중에도 이제 빼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높은 온도의 그 보일러수가 그대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프로시 베셀이라는 장치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블로다운 자동 밸브가 열려서 보일러 동체 안에 있는 보일러수가 빠져나오게 되면 이제 물은 밑으로 가서 열교환기와 열교환에서 이제 버려지고요. 이 열교환기는 이 응축 탱크에 들어가는 급수를 가열을 해서 보내주거나, 또는 뭐 급탕 쪽에 있는 그 급탕 보급수를 가열해 줄 수도 있고요. 이 후러시 베셀에서 그 본체에서 나온 그 보일러 수 중에 이제 물은 밑으로 떨어져서 이제 열교환기 가서 활용을 하고, 나오자마자 이쪽 부분에서 이제 동체 안에는 압이 높죠. 압이 높고 후러시 베셀 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제 대기압과 같은 상태라서 재증발 전기가 바로 생기게 돼요. 그럼 그 재증발 전기를 이용해서 응축수 탱크의 탈기기라든지 다른 쪽에 이제 저압 증기를 사용해서 뭔가 가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쪽에 저압 증기를 활용한 부분 쪽으로 공급해서 사용을 하곤 합니다. 하부 브로다운 같은 경우에는 좀 수질 상태가 많이 좋지 않죠. 밑에 이렇게 이제 슬러지라든지 이런 게 쌓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판형 열교환기라든지 이런 쪽에 보내서 뭔가 활용하기는 사실은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뭐 밑에 슬러지가 항상 있는 건 아니니까 뭐 그 수질 상태는 이제 경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부 브로다운을 통해서 나오는 물을 일단 저장을 했다가 그 배출하는 그 탱크를 블로다운 베셀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 탱크 안에는 뭐 사실 딱히 이제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 터모 하수법에 보면 건물 내에서 배출되는 물의 온도는 40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 하수도에 배출되는, 공공 하수도에 배출되는 그 건물에서 나오는 하수의 수질에 대한
뭐 탁도부터 해갖고 이렇게 쭉 이제 뭐 BOD라든지 이런 거 쭉 법적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온도에 대한 기준이 있고 온도가 40도 이내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40도 이내인 물이 하천이라든지 뭐 어디 이런 데 들어간다고 하면 또 다른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브루다운 뱃셀은 기본적으로 물의 온도를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보일러에서 나오는 물의 온도가 이제 40도보다 넘게 되면 여기 이제 급수 배관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급수 배관에 전자밸브가 있고 온도 조절기를 본체에 달아서 40도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본체의 온도가 40도보다 올라가게 되면 여기 이제 온도 센서네요. 그 본체 온도가 그 40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급수가 열려서 그냥 급수를 섞어서 40도 이하의 물이 돼서 이제 그 배출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블로다운 뱃셀이고요. 이렇게 이제 블로다운 뱃셀의 사이즈가 크게 되면 이 내부에다가 그 열교환 코일 같은 거를 넣어도 되겠죠. 열교환 코일 같은 거를 넣어서 이 안에 있는 열을 활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직접적으로 쓰진 못하니까 어떤 코일 같은 형태나 이런 걸 그냥 잠겨서 조금이라도 열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쓰는 경우도 이제 가끔 있고요. 그럼 이제 브로다운의 주기라든지 또는 그 양을 얼마큼씩 해야 되느냐. 일단 수질이 나쁠 경우에 해야 되겠죠. 수질이 나쁘지도 않은데 뭐 브로다운 할 필요 없잖아요. 브로다운 하는 것 중에 이제 가장 흔한 게 이제 뭐 관료 보일러는 아침에 가동하기 전에 전배수를 하고 나서 이제 가동을 한다. 보통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노통연관 보일러 같은 경우도 이제 아침에 가동 전에 뭐 한 절반 정도를 비운다. 저수위까지 비운다. 또는 뭐 2, 3일에 한 번 전배수 시킨다. 뭐 일주일에 한 번 전배수 시킨다. 관료 보일러는 좀 약간 현장에 따라 다르기는 한 것 같은데요. 일단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은 수질이죠, 수질. 수질이 더러워서 이제 바꾸는 거니까 수질이 더러우면 바꾸고 수질이 뭐 그래도 괜찮으면 뭐 그 주기를 조금 길게 한다든지 양을 적게 한다든지. 그래서 일단 수질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그 보일러 수를 주기적으로 채취해서 외부에 수질 검사를 좀 의뢰를 하셔야 돼요. 이 보일러가 한번 부식이 되거나 스케일이 생기면 이제 걷잡을 수 없죠. 뭐 주기적으로 세관 작업을 해준다고 해도 그게 1년에 한 번 정도씩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제 부식이 급격하게 발생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보일러 수질에 대한 항목들을 현장에서 이제 점검하는 거는 그 항목들이 뭐 굉장히 많아서 좀 어렵기 때문에 외부에 수질 검사를 맡겨서 이제 하는데 보통 수처리 약품을 납품하는 업체에 시켜서 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요. 뭐 수처리 약품을 납품하는 업체에서는 이제 무료로 해주기도 하죠. 어떤 업체들에 따라서는. 뭐 제가 이제 권장하고 싶은 거는 약품을 납품하는 업체 말고 다른 쪽에 수질 검사를 의뢰해 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약품을 납품하는 입장에서 수질 검사를 하면 그 수질이 나쁘게 나온다 그러면 또 입장 곤란하죠. 자기들이 약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또 수질 그 검사 항목 중에 보면 대부분 이제 그 첨가제의 양 농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또 공정하게 될 수 있을지, 뭐 약품이 좀 많다, 그 약품을 줄여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기가 좀 쉽지 않겠죠. 어쨌든 뭐 나름대로 이제 업체들이 그 뭐 객관적으로 잘 하기는 하겠지만 좀 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또 객관적인 결과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제3의 그 업체에 좀 맡기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 항목들 중에서 이제 현장에서 저희가 직접 재볼 수 있을 만한 게 pH하고 전기전도도예요. pH하고 전기전도도는 이제 휴대용으로 개측할 수 있는 개측기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일상적으로 좀 해보셔야죠. 매일은 아니더라도 뭐 2, 3일에 한 번이라도 주기적으로 이제 보일러 수를 채취를 해서 전기전도도 하고 pH의 상태를 봐가면서 브로다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수처리 약품의 양을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일상적으로 좀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런 그 수질에 대한 관리 없이 그냥 단순하게 뭐 아침마다 비운다, 뭐 이틀에 한 번씩 비운다, 뭐 이런 거는 전혀 맥락이 없는 얘기죠. 그 저희도 이제 가끔 성능점검 나가서 그 겨울에 이제 난방 성능점검 할 때 이렇게 이제 그 보일러 수나 이런 것들을 채취를 해와서 저희가 이제 그 저희 계측기 중에 전기전도도하고 pH 측정하는 장비가 있어요. 성능점검 그 등록
하기 위한 그 장비 중에 이제 수처리 수질 검사 측정 장비가 있는데, 이 전기전도도 pH 측정을 이렇게 해서 이제 보고서에 저희가 이제 실어드리기도 하는데, 이 장비가 별로 비싸지 않아요. 10만원, 16만원 뭐 그 언저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구매할 만하죠. 그 약품 구입하시면서 약품 한 두세 통 빼고 이거 하나 좀 넣어달라 이번 달에,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융통성 있게 처리를 하실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에 보니까 중국산 제품 중에 이제 전기전도도하고 pH 측정이 같이 되는 이런 연필 타입의 제품이 있더라고요. 가격이 15,000원 정도 돼요. 제가 이게 잘 되는가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 사서 저희들 거랑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나름대로 잘 맞아요. 잘 맞고 저희가 꽤 많이 이제 여러 개 현장을 이렇게 비교 삼아 좀 해봤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좀 부담스럽다면 이거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pH 같은 경우는 뭐 문방구에서 이렇게 이제 뭐 사다가 하셔도 전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안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 엄청 어려운 일이거나 이렇지는 않은데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좀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고요. 수처리 그 약품이 들어가니까 이제 결국 블로다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수처리 약품의 그 양을 조절은 잘 하고 계시는가? 제가 예전에도 이제 그 수처리 약품 잘 넣고 있냐라는 동영상을 한참 전에 좀 올렸던 적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다니면서 이제 물어봐요. 그 이런 약품 주입 장치 설정 값들을 보면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거의 끝까지 제껴놨죠. 좀 높게 돼 있는 경우도 꽤 많고요. 어떤 데는 또 너무 낮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물어보죠. 이걸 어떻게 설정해놓고 쓰고 계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답이 둘 중에 하나예요. 제일 많은 답은 잘 모르겠는데요. 약품업체가 와서 설정해준 대로 쓰고 있는데요. 두 번째 답은 전 잘 모르겠는데요. 앞에 선임 때부터 이렇게 해와서. 대체적으로 답이 이 두 가지 경우가 굉장히 좀 많고요. 이걸 조절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수질이 어떤지를 체크를 안 하고 계시니까. 저걸 느리고 줄이고 할 만한 근거가 없는 거죠. 약품이 많이 들어가는지 적게 들어가는지 그걸로 인해서 어떤 수질의 변화가 있는지를 그 체크를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조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업체가 해놓은 대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반드시 이 전기전도도라든지 pH라든지 최소한의 수치들 같은 경우 이제 일상적으로 보고, 다른 어떤 수치들이 흔들리면 이런 수치들도 이제 같이 흔들리니까 주기적으로 이제 수질 검사를 외부에 의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일상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좀 고려해야 될 만한 부분이 응축수의 재이용률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약품 주입량을 투입량을 좀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저 뒤에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약품을 넣을 때 또 중요한 게 약품의 성분이라든지 기능, 농도,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죠. 어떤 약품은 농도가 진한 약품일 수도 있고, 약한 약품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성분들이 있는지, 우리 보일러에 들어가는 건데 이제 어떤 성분이 들어가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관리가 생각보다 상당히 좀 안 되고 계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거였어요. 가서 이제 봤더니 뭐 이런 거는 지금 보면 용도도 굉장히 많죠. pH 조절, 부식 및 스케일 억제, 용존산소 제거, 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성분 같은 것도 이제 잘 표시되고, 이건 메이커에서 이제 잘 만들었던 약품인데, 이제 보일러 업자 관리하시는 분이 이제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 약품이 좀 잘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다른 약품을 좀 바꿔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가져온 약품이 이 약품이에요. 인삼염만 달랑 들어가 있는 3%짜리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약품도 이제 종류가 많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뭐 여기 이제 뭐뭐 외 기타 약품 혼합 뭐 이렇게 돼 있고, 세부적인 어떤 성분이라든지 뭐 이 약품이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나와 있는 자료가 없어요. 예를 들어 다들 이제 복합 첨가제라고 해서 이제 뭐 이거 넣으면 다 될 것처럼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 실리카를 처리할 수 있는 약품이 들어가 있는지, 탈산소제 같은 게 들어가 있는지, pH 조절제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부식억제제, 인산염이나 질산염 계열의 부식억제제만 들어가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제 경수연화 장치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약품들이 당연히 더 좋겠죠.
복합적인 그 기능과 효능을 가지고 있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좀 비싸지겠죠. 그래서 부식억제제 첨관제 이거를 이제 인터넷에도 보면 같은 20리터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뭐 두세 배까지도 차이가 나거든요. 두세 배 차이가 나면 차이 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납품 받기 전에 반드시 이제 그 성분이 뭐냐, 그 다음에 어떤 기능들을 하냐, 어떤 약품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꼼꼼히 잘 따져보시고 약품을 넣으실 필요가 있죠. 실컷 약품 뭐 열심히 넣었다고 넣었는데 봤더니 달랑 인산염밖에 없고 다른 성분 하나도 없고 응축수된 탈기기도 없고 산소 처리는 하나도 안 됐고, 그래서 때 되면 보일러에서 이제 빵꾸 나고 부식이 생기고. 적정한 주입량에 대한 것도 이제 업체 미리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약품마다 이제 어떤 농도라든지 성분에 따라서 업체가 이제 권장하는 적정한 주입량이 얼마인지 알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조절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거보다 적거나 많거나 하면 당연히 뭐 적절하지 않겠죠. 그 보일러 계통이 보통 우리 건물에서는 이렇게 됐죠. 증기 난방을 하는 그 공조기에서도 이제 응축수가 좀 나오고요. 건물 내에 증기 보일러가 있다고 하면 증기 가설을 많이 하죠. 난방용 열기환기가 있고 또 급탕을 위한 급탕 탱크 있고 뭐 흡수식 냉동기가 이제 증기 열환식으로 있는 경우도 이제 뭐 드물게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아온 응축수들 하고, 그 다음에 이 보일러에서 나갔는데 응축수로 돌아오지 않는 증기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증기 가습이죠. 가습은 공조기 안에서 이제 뿜어지면 그냥 공기 급기 중으로 혼합이 돼서 실내로 가니까 응축수로 돌아오지 않고요. 뭐 식당 같은 경우에 식기세척기가 있다고 하면 증기식 식기세척기 같은 경우도 이제 대부분 그쪽에서 소진이 되고 돌아오는 양은 이제 아주 조금만 돌아오게 되죠. 대체적으로 이제 건물에서는 이 식당에 있는 그 식기세척기하고 이제 증기 가습 정도가 이제 소진되는 증기일 것 같고요. 뭐 일부 건물, 예를 들어 이제 병원이나 이런 데는 증기 멸균기, 증기 소독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야 뭐 증기를 워낙 뭐 다양하게 쓰니까 스팀 뭐 찜기라든지 뭐 다른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만큼 이제 소진되는 그 증기만큼 응축수로 돌아오지 않는 그 양만큼 이제 급수가 경선화 장치 통해서 이제 들어오고요. 여기서 이제 급수 펌프가 보일러로 돌아갈 때 여기 이제 약품이 들어가게 돼요. 이 약품은 이제 물 속에 있는 그런 어떤 부식 성분, 스케일 성분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고, 또 보일러 안에 보일러수의 pH를 10일 좀 넘게 유지하기 위한 그 pH 조절제, 이게 이제 기본적인 기능인데, 그렇다면 이 기본 맨 처음에 이제 물을 이렇게 보일러에 딱 세팅을 하게 되면, 약품을 섞어서 이제 세팅을 해놓게 되면 그 다음에 필요한 약품의 양은 저는 요 급수 보충되는 양에 크게 좌우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쪽에 증기가 나갔다가 돌아오는 응축수들은 사실은 이제 증기가 갔다가 식어서 온 거니까 거의 증류수에 가깝죠. 요 보일러에서 이제 순수한 물만, 순수한 증기만 나갔다가 그게 이제 식어서 오는 거니까 여기는 사실 수처리 약품이 필요 없죠. 깨끗한 물인데, 수돗물보다도 더 깨끗한 물인데 뭐 약품 처리할 필요가 없죠. 스케일 성분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보일러 안에 남았고 그 순수한 물만 이제 나갔다 들어오는 거죠. 수질 처리가 필요한 부분은 연수기를 거치긴 했지만, 연수기에서 이제 칼슘, 마그네슘만 이제 주로 제거가 되고 나머지 성분들은 잘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칼슘, 마그네슘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쪽에 해당되는 만큼, 급수 보충되는 양만큼 약품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요. 겨울에는 공조기에서 이제 가습을 해요. 그 가습 좀 썼고, 공조기 이제 증기코일 난방도 했고, 겨울에 이제 난방도 열기환기 통해서 이제 뭐 온수도 공급해서 난방도 하고, 어쨌든 이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공조기 쪽에서 이제 가습을, 겨울엔 가습을 하니까 그 증기가 소진이 되는데, 여름이 됐어요. 여름 되면 이제 공조기를 가동하더라도 공조기에서 가습은 거의 안 되고 있죠. 가습은 안 되고 있고, 거의 대부분 급탕 탱크 말고는 여름에 쓰는 게 없단 말이에요. 보일러에서 나간 증기가 급탕 탱크 가서 가열을 하고 나서 응축수로 돼서 돌아오죠. 여름철에 만약에 급탕 탱크만 쓴다고 하면 중간에 와서 증기가 새지 않는 이상은 그냥 응축수가 100% 재회수되는 거예요. 응축수가 순수한 물이죠. 증류수.
급수 들어가는 양도 거의 없을 거예요. 100% 다공축수만 가지고 이렇게 재사용이 되니까. 그런 경우에 약품주입이 필요할까요? 저는 뭐 약품주입을 뭐 완전히 안 하는 게 좀 찝찝하다면 하긴 하더라도 아주 겨울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양의 약품만 넣어도 충분하다고 봐요. 뭐 아니면 약품을 안 넣든가. 약품 넣는 거야 뭐 이쪽 안에 수질 상태나 이런 걸 좀 보면 되겠죠. 약품이 안 들어가면 브로다운 할 필요 있을까요? 약품이 안 들어가는데 약품이 농축되고 그 약품으로 인한 생성물들 더러운 것들이 떠다니거나 가라앉는 걸 빼주기 위해서 이제 브로다운을 하는 건데, 약품을 안 넣으면 브로다운도 필요 없겠죠. 기본적으로 약품이 저는 이쪽에 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급수 쪽에. 이게 이제 보일러가 한 대이면 뭐 큰 상관없겠지만 여러 대 있으면 그게 조금 복잡해지니까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쪽 급수 쪽에 이제 좀 약품이 넣는 게 맞다고 보고, 이쪽에다 약품 주입 장치를 놓고 이거를 급수 펌프로 연동을 하니까 약품이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하여간 보일러가 돌아가면 무조건 급수 펌프는 돌아가고, 그때마다 약품은 무조건 들어가게 되고, 약품이 들어가니까 한여름에도 브로다운을 해줘야 돼요. 이쪽에 급수 쪽에 매다기가 하나 좀 있어야 되겠죠. 급수 매다기가 있어서 계절에 따라 들어가는 급수량이 아주 현저히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여름에는 급탕 탱크밖에 사용 안 하기 때문에 딴 데서 새지 않는 이상은 거의 급수가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브로다운을 안 한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가끔 그런 경우도 봐요. 저희가 이제 어디 성능점 가서 그 약품을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수처리 약품을 안 넣는 경우가. 건물 쪽에서는 이제 병원 같은 경우는 증기 소독기 쪽으로 가서 이게 이제 또 환자 몸에 접촉이 되기 때문에 이 증기에서 이제 어떤 약품이 또 일부 딸려 나가거나 이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 의식들이 좀 있어서 약품을 안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식품 공장 같은 경우도 안 넣는 경우가 꽤 있어요. 물론 이제 식품용 첨가제가 있죠. 사람이 음용이 가능한 첨가제가 있긴 한데, 뭐 그것도 이제 어쨌든 돈도 들지만 굳이 그냥 가서 다 소진돼서 버리게 되면 어떤 찜이라든지 가열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해서 다 스팀이 버려지고 응축수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응축수가 돌아오지도 않고 계속해서 급수만 들어가고, 어쨌든 약품이 또 음식에 들어가는 게 이제 좀 찝찝하죠. 그래서 그런데 식품 공장 같은 경우도 약품을 안 넣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약품을 주입하지 않는데 브루를 열심히 또 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왜 약품도 안 넣고 안에 수질도 그러면 깨끗한 물 들어가서 그냥 그대로 끓여서 그냥 그대로 나가서 없어지는데 굳이 왜 브루다운을 해주냐. 계속해서 깨끗한 물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건데. 오늘은 그 브로다운하고 보일러 이제 약품 넣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봤는데, 하여간 중요한 거는 기준이에요. 기준. 왜 브로를 하는지, 왜 약품을 넣는지, 그 약품을 넣는 양이나 기준은 뭘로 해야 될지, 또 보일러 수를 버리는 그 브로는 어떤 기준으로 뭘 보고서 그 브로의 주기라든지 양을 조절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어떤 항목 가지고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좀 필요하죠. 그런 거 없이 그냥 단순하게 아침에 돌리기 전에 전배수 시키고 가동시키고 한다.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본인들의 그 보일러 운전이나 전기 설비 상황에 맞춰서 전기 보일러 같은 경우 계절마다 좀 조절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고 뭔가 대처하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